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1500m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두 선수가 A파이널에 진출한 15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달리고 있는 임효준, 그리고 황대헌이 2위, 임효준이 3위. 임효준 치고 나갑니다. 임효준 치고 나갑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 나가줘야 됩니다. 자, 임효준이 두 번째로, 자, 그리고 황대헌이 세 번째로. 신키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요. 이때 나가줘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코스로 잡아가면서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황대헌이 넘어졌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임효준 본인의 레이스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임효준 선수가 가장 선두에서 지금 레이스를 이끌어갑니다. 자, 마지막 바퀴. 파이널 안쪽 코스만 지키면 돼요. 이 코스만 지키면 됩니다. 코스 지켜야 됩니다. 이 코스 자, 좋습니다. 임효준 마지막 코스 임효준이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자, 임효준이 해냅니다. 7번의 수술 이후에 임효준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번째 금메달을 선물합니다. 역시 임효준 선수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 에너지를 받아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번째 메달 도전, 그 색깔은 금메달이었고 네. 그 주인공은 임효준 선수가 됐습니다. 평창의 겨울밤을 수놓은 인간새들의 환상적인 비행.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2천여 팬들의 환호성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린 모글 스키 예선. 부츠 한 번 안 신어본 스키 초보부터 특별한 응원 도구를 준비한 열성 팬까지 국내뿐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서 구경온 관중들로 경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국내에선 비인기 종목인 탓에 우리 선수들은 처음 겪는 응원 열기가 낯설고 놀랍기만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확실히 서 있을 때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이 좀 더. 혼성 2인조의 선전이 이어진 컬링 경기장도 이틀 연속 매진됐고 피겨 단체전을 본 팬들 역시 직관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높이 뛰는지 몰랐고 진짜 TV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가 시작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티켓 예매율은 이미 조직위가 목표했던 80%를 넘어섰습니다. 추운 날씨와 다소 생소한 날씨 때문에 대규모 노쇼 우려까지 제기됐던 평창올림픽. 개막전 우려와 달리 성공적인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9년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스 소송을 총괄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킹건프에 지급된 수십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겁니다.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 직접 건네는 금품 또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이 지정하는 제3의 대상에 주는 금품을 뜻합니다. 검찰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투자금 회수 과정에 다스 대신 낸 소송 비용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 뇌물 대신 제3자 뇌물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스의 회장이 친형이고 주주들 역시 이 전 대통령과 이른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소송비 대납이 이뤄진 2009년 단행된 이건희 삼성회장 특별사면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경호 다스 대표를 어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 사장은 투자금 회수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 6월 선임돼 현재까지 이상은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각각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사장을 지낸 MB맨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예, 송병호님 나오셨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들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그죠. 네, 전 집에서 TV를 봤어요. 예, 진짜 감동 그 자체였었고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왠 특히 어느 장면에서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촛불 비두기 퍼포먼스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많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재작년, 작년 이렇게 촛불 광화문에서 들었었던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그 장면에서 많이 뭉클했었고, 각자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그 개막식 자체를 주변 분들은 감동적으로 즐기셨다.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평창은 뜨겁습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여기선 간단하게 언급하고 우리 오늘의 이슈에서 평창올림픽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새날수요방송 110이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평창 평화올림픽. 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평창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개막식에서도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표현이 됐는데 기억 남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화가 들어와서 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2관왕을 했었던 전희경 선수가 성화를 받아서 골프 천재 박인비 선수, 그리고 2002년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 그리고 남북 단일팀, 하키 단일팀 선수들인 정수현 박정화 선수한테 성화가 인계됐고, 마지막이 히트였죠.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받아서 점화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여제는 여제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우라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울컥했던 친구들 중에 그 장면을 뽑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김연아 선수가 나올 때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주자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몰랐다라는 거에서 체육복을 맞춰 입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엘사 같은 겨울왕국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나와서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김연아 선수가 상징하는 바가 많은데, 일단은 좀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너무 아깝게 아무리 봐도 김연아 선수가 우승인데 금메달을 놓쳤잖아요. 그죠. 형광나비가 금메달을 가져가가지고 걔 갈라쇼 할 때 자빠지는 것보다 너무 무서운데 좀 어이없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해도 끊이지 않죠. 그 얘기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개막식에서 한풀이 하듯이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너무 멋지게 장식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수구 집단들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자꾸 폄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김연아 관련해서 공격하면 전 국민의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가 네이버로 폭파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장면이 그 시청률이 가장 높았었대요. 그 순간 시청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가구 중에 7가구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봤겠죠. 그러니까 생각들 잘하시고, 김연아 선수 관련한 악성 댓글을 다는 순간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장식을 해줌으로 해서 개막식이 더욱더 빛났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으로 성화의 불을 이제 딱 옮겨 붙였을 때 그 성화 모습이 달 항아리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평중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 달 항아리가 그 조선 후기 대표 문화유산이죠. 네. 그래서 전시회도 꽤 많이 열고 그랬는데 사실은 도둑질 당하기도 많이 당한 유물 중에 하나래요. 네,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달 항아리를 성화 모습으로 썼다는 것 자체도 되게 기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달 항아리. 네. 영어로 하면 뭐죠? 문팟인가요? 영어로 해야 되지. 문팟.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달 항아리가 저는 의미하는 게 그런 항아리 같은 넉넉한 품을 담은 문.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아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너무해. 이거는 약간 거의 아니다. 지능 안티야, 이건. 안 돼. 몰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애청자분들의 판단에 몫에 맡기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채로웠었던 모습이 그 드론 있죠. 네.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그거 볼 때 다들 왜 이렇게 자꾸 CG를 쓰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드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게 네, 너무 놀랐죠. 저는 그냥 레이저 쇼처럼 이렇게 레이저 쏴가지고 이렇게 구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드론으로 했다는 걸 보고 그 송병훈님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군용 기술로 사실 처음 나온 건데 드론이라는 기술이 네. 그렇게 여러 대를 다양한 전술에 맞춰서 편대를 이제 구성하는 거를 미군에서도 개발을 했고 사실 이게 이번에 보여준 게 인텔에서 이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다라고 자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네. 뭐 조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아예 우리나라 기술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조선일보는 또 우리나라 기술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또 왜곡하는 거죠. 네, 인텔 기술인데 왜 자랑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 5G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가지고 온 드론이 1218대인데 네. 거기에 이제 각각 다 통신 모듈이 다 들어가서 5G로 연결이 된 건데 그 5G라는 게 저희가 핸드폰 4G 쓰는 그 다음 네. 기술인데 네. 사실 4G랑 5G가 큰 차이점이 속도도 있긴 하지만은 속도는 40배 정도밖에 빨라지지 않고 응답 속도라고 해서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응답 속도를 100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5초까지로 이제 줄이는 거랑 그리고 전력을 굉장히 적게 먹는 거 저전력 기술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라서 이런 식으로 드론처럼 IoT랑 이런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적당한 기술이다라는 걸 시연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검토하도록. 그 IT 강국의 모습 그리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았어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개막식 하면은 나이대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통 막 88 이런 것보다는 런던을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런던은 되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우리는 과거에 이런 운동을 했고 이랬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현대랑 미래 앞으로 이런 모습일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옹고지신 그런 느낌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으로. 그래요. 그런 드론 기술, 그런 화려함도 또 보여줬었고, 예,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촛불 비둘기 모양이 있었죠. 저는 그 부분 아까 방송 모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촛불들로 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우리는 이제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한 방향성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촛불 혁명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거에 딱 어울리는 우리 민족성도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오찬장에서 나왔던 그 식사 있었죠. 한반도 모양의 이제 그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철조망을 씹어먹는 그래서 그 철조망을 씹어먹는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도 그런 그 평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그런 의지 반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의미 깊었던 게 개막식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와서 이제 참관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촛불 집회를 이제 광우병 때 네. 그 면박상사를 쌓아가지고 그걸 억압했던 그 사람이 네. 그걸 보고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 안 온다고 했고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뭐 일단 일본의 아베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죠 펜스 방금 말씀하신 이명박 그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그 둘이 그 녹색 모자 그 뭐예요? 그거 너무 못난 인형 무슨 막 아니 찰리 초콜릿 공장에 나오던 그 애들처럼 룸파룸파처럼 너무 이렇게 울상인 표정으로 그렇게 막 앉아 있으니까 되게 막 뭐랄까 사람 같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인형 같은 느낌. 나는 스머프가 생각나던데. 맞아요. 약간 뭔가 캐릭터 같았어요. 예, 투더리 스머프랑 그다음에 파파 스머프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얼굴에 심술이 막 가득가득 붙어 있어가지고. 모자 쓰니까 그 가뜩이나 머리 큰 사람들이 모자 쓰면 더 웃기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보고 그리고 뭐 유승민 씨도 왔고. 예. 그분들 표정이 그 일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 방송인지 이렇게 방송으로 그걸 딱 틀어놓고서 표정을 보니까 막 나라 이름 표정 짓는 거예요. 그거랑 그분들 표정이 똑같더라고요. 잃었어 이미 잃었어. 예, 그렇죠. 그들의 나라는 아니니까. 예, 일단은 뭐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주 최근에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올림픽에 나타난 것 자체가 자기가 아직 기가 안 죽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데 개막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보니까 막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 혼자 쭈그리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털도 이제 어느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예, 최후가 머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개막식 얘기하면서 그런 불쾌한 얘기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개막식에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국민들의 기억에 강하게 뇌리에 딱 남게 하는 멋진 개막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막식에서 이제 그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나라별로. 네.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나라들이 있었죠. 네, 저는 그 중에 독일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깃발을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같이 한반도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이 분단을 미리 겪어본 나라로서 그거를 공감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깃발을 같이 들고 나온 거예요. 멋있다. 네, 그런 거가 굉장히 네,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가를 보면서 멋있다 이러면서 봤는데 굉장히 병우님 그런 생각으로 보셨구나. 네. 멋있으세요. 예, 그리고 일단 그 입장, 그러니까 선수단 입장에서 이제 멋있었던 장면이 뭐 저는 단연컨대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는 남북 선수단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 남북 단일팀 같이 입장하는 거 한번 소개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못지않은 그런 감동을 전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점점 통일로 가야 되는 우리 한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공존할 수 있는 평화 분위기를 모색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지만 또 막 뭐 조잡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하는 악플러들 있었잖아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개막식을 준비한 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저예산으로 됐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겨우 6개월에. 네, 6개월 만에 600억 원으로 이거를 만든 건데 600억 원 중에 사실 그 대관비나 빡비 이런 거에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실제로 이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데는 200억 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대요. 근데 그게 거의 그냥 뮤지컬 한 공연 정도 만들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뭐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개막식에 6천억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퀄리티 있는 무대를 만든 게 정말 실수도 그리고 없었잖아요. 네. 그 소치에서는 오륜기가 하나 펴지지 않는 그런 실수도 있고 했었는데 굴욕 없는 굉장히 멋있는 개막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굴욕이 사실 있긴 했죠. 난입한 분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 그 셀카 찍으려고 납입했던 분 한 분. 빨간 옷 입으신 분에. 네네네.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네, 뭐 그냥 오게티?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큰 행사인데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이 빨간색으로 풀무장하고 나오셔가지고 네. 자한당 소속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던데. 압수수색해야 돼. 걔들이 다 수상해. 걔들이 배우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부분 그 방금 양세병님께서 잘 꼬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완전히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뻔한 올림픽이었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었던 그 평창 올림픽 홍보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아 진짜 그거 생각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패드로 찍었던 그 영상들. 예, 그 영상들 찍는데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당시 사람들 공분을 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박근혜가 아직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그 올림픽의 주인공. 거기 또 이명박이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다행히도 이렇게 쪼그리처럼 앉아서 봤지만 만약에 박근혜였으면 완전 귀빈석에서 그렇죠. 거의 무대에 올랐을 수도 있어요. 언론에선 또 뭐 무대에서 손 흔들고 막. 예, 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 예. 이명박과 뭐 올림픽을 잘 치러낸 박근혜가 만났다 이러면서 또 지들끼리 자화자찬하고 물고 빨고 했을 텐데 예,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면. 성화봉송 마지막 주제 박근혜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박근혜가 김연아 막 이렇게 손잡고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우리 연하는 건들지 마.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도 하셨대요. 갑자기 정유라가 흰 백마를 타고 나와가지고 따그닥 꾹 해가지고 성화 이렇게 지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끔찍해요. 예, 진짜 촛불혁명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망칠 뻔했던 그 올림픽을 진짜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한 원동력,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올림픽에서 의미를 두어야 되는 부분들을 꼽아보자면 일단 남북한 정상급들의 만남. 그렇죠.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왔잖아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가지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김정은이랑 같이 스위스에서 같이 유학을 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남매들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그리고 김여정이 서로 의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멘토링 관계. 이렇게 해도 의미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남매들 하면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의 영혼의 짝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들리는 속보로는 김여정이 가져온 메시지, 김정은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예,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는 속보까지 나왔네요. 네. 그 B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대문짝만하게 걸어가지고 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면서 이제 사진을 썼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김여정 부부장이 악수하는 장면을 가지고 역사적인 악수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긴 문제잖아요. 이 분단의 역사가 우리도 힘들지만은 다른 나라도 많이 힘들어하는 이 분단의 역사가 진짜로 이제 종결로 가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깊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인면조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면조.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엄청난. 맨 마지막에 이것도 임팩트가. 엄청난 히트를 치고 갔죠. 고구려 벽화에서 많이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네. 그 고구려 벽화 속에 그 청룡이나 백호, 현무 등의 그 상상 속 동물들도 같이 나오고 백희기약도죠. 그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 무희들의 춤추는 모습도 그 옷도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게 그게 그냥 한복 같은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각져 있어서 그 벽화 속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을 또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인면조인데 그 사람 얼굴을 하고 굉장히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는 목이 길고 네. 용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유교 드래곤이라고 한동안 불렸었는데 그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게 유교 때 쓰던 그 모자 같다고 해가지고 관처럼 생겼네요. 네, 그래서 유교 드래곤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고구려 벽화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상상 속 동물이래요. 그래서 얼굴이 사람 얼굴인 거는 이제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몸이 새인 거는 하늘로 날아가서 이제 뭐 천상 뭐 이런 쪽에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동물로 표현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의 메시지를 천상과 그 지상에 전달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전사 속의 동물. 네네네. 네. 멋지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고구려의 벽화에서 따왔기 때문에 한 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이 역사적으로 또 동북공정 같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꾸 건들고 있죠. 네, 그러면서 고구려를 마치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 정도로 그냥 소속해버리려는 흡수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고구려의 벽화에 나오는 이제 신성한 동물을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동북공정 하지마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민족 자체가 사실 그런 뜻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새가 있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야말로 신의 소리를 직접 듣는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들은 걸 너희한테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 같은 거 괜히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걸 괜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하늘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여기 다 함축을 하고 있는 거래요. 네. 그리고 웅녀도 등장했어요. 예.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곰, 우리 민족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는 웅녀도 등장했는데 그런 이런저런 여러 부분들을 보니까 그 단순한 개막식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장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평창올림픽에 행동하는 평화라는 그 주제랑 되게 걸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금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 평창올림픽은 새로운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평창올림픽 개막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 지난 시점에서 어제 있었던 개막식에 가진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개막식을 바라본 시선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모쪼록 뭐 부상당하거나 그런 선수들 없이 평온하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거라는 강한 기대감이 드네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평창 평화 올림픽.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27살 먹은 대한민국의 미성숙한 청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누구 얘기죠? 남경필 지사 아들이 네. 예전에 성범죄 전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군대에 있을 때 네, 예. 이번에는 마약 혐의로 네. 기소가 됐다가 이번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죠. 예, 지금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죠? 이 사람이 필로폰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밀수해서 제3자에게 팔려는 정황까지 보였는데도 네. 재판부에서는 필로폰을 우리가 알지 못한 필로폰까지 스스로 제출했으며 뭐 반성을 하고 있으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때린 거예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7인데 네. 미성숙하다 뭐 이런 얘기가 통할 나이 같지는 않고요. 네. 아, 뭔가 저는 이런 그 법조계의 봐주기 수사, 눈치 보기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성숙한 청년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이 사람이 집행유예가 된 거잖아요. 이런 잣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참 궁금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일반인이었으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필로폰이 10g이면 거의 200명이 중독될 수준이래요. 이게 마약은 정말 조그만 양의 엄청난 값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은 사실 청소년들이나 정말로 미성숙할 수도 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쉽게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접근성이 훨씬 쉽잖아요. 한국에서보다. 네. 이 사람도 외국에서 이제 하다가 가지고 들어온 경우인데 그냥 집행유예 되네? 걸려도 약간 그 정도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성숙한 27살 청년이 필로폰을 10g 살 돈은 대체 어디서 났을지 참 궁금해져요.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리고 이 마약 유통을 하는 게 더 중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왜냐면은 이제 자기 혼자 뽕에 취하는 거야.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마약을 유통시킨다는 거는 수많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한 건데 이건 국가적으로 위험한 짓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속옷에 숨겨서 왔다는데 주도면밀해. 이거를 가지고 근데 너무 네. 너무 그렇게까지 해서 가져오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사실 그게 또 돈도 되고 약을 하는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똥구멍에 쑤셔박아서라도 숨겨오려면 숨겨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삼켜서도 오고 막 그런 네. 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쉽게 할 거면 그냥 합법화 시키지. 이런 사람들만 봐주고 이게 죄송해요. 근데 양세병님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강하게 처벌받고 한다면 이거 법 자체의 형평성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 이재용 집행유예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전 국민적으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트위터상에 이런 얘기도 떠돌아요. 이건희 아들은 삼성의 아들이라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은 도지사 아들이라 집행유예. 이러다가 박근혜는 박정희 딸이라고 집행유예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풍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김무성 사위도 네.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잖아요. 마약 혐의 있었는데. 그때 김무성 사위도 대단했어요. 15여 차례 투약을 했는데도 2년 동안. 그것도 코카인. 센 거. 너무 세다. 예, 그랬는데도 그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과거의 그 우리 사법부, 재판부를 본다면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긴 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런 기사가 지겨울 정도예요. 연예인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대마초 이런 거는 연예인도 정말 많이 나오고 반입을 해서 자기가 핀 것까지는 많이 나오는데 연예계에서도 이렇게 막 사서 누구한테 팔려고 네. 했던 정황이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김무성 사위도 되팔려고 맞아요. 꽤 많이 들고 있었던 예, 것 유통시키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죠. 그때 사실 유통이 이명박 아들 장남이죠. 이시영한테까지 그 유통이 뻗쳤었다는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네. 네. 뭐 그 관련한 근거를 또 올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SNS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죄값을 안 치르는데. 그리고 이제 필로폰이라는
약물 자체가 저희 또 약물에 관해서 전에 방송을 한번 저희도 나갔었지만은 필로폰이 일본에서 전쟁시대 때 굉장히 많이 쓰던 거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공장들 대부분이 일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마약이고 아까 말씀하신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하고 남미 미국 네. 뭐 그쪽하고 관련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련 있는 마약을 했다고 하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석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필로폰이 꼭 끼죠. 예전에 히로폰 뽕쟁이로 유명해진 네. 박지만도 있고 네. 항상 거기 필로폰이 끼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자료 올려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박지만도 27살에 첫 뽕을 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27살 때 시민운동을 시작했죠. 네, 그렇죠. 네, 전 27살에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로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목표를 뚜렷이 하고 뭐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 진짜 한번 전문가가 되든지 진짜 이 분야에서 밀리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유명인들 그분들의 27살을 한번 보자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27세에 사시 합격을 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정희 전 의원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도 27살에 사시 합격. 예, 그런데 박근혜는 27살에 소녀가장이 돼버립니다. 네. 갑자기 청와공에서 쫓겨나는 27살 소녀가장이 돼서 소녀가장 코스프레를 했죠. 예, 재산이 몇백억에 달하는 소녀가장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지만은 27살에 첫 뽕을 했다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아버지죠. 박정희는 27살에 독립군 토벌을 하셨다네요. 네. 네. 집안 자체가 아주 못 갔네요. 진짜. 네, 하여튼 뭐 풍자적으로 얘기를 드려봤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진짜 권력 있는 자, 돈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 그들을 위한 재판, 사법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묻어나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상대적 박탈감도 박탈감인데 그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휘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도 되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사법부 내에 있는 사법 적폐 세력들, 그 적폐 세력들을 축출을 해야 된다. 진짜 그 일이 시급하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감을 또 다시 안겨주는 게 언론에 실망할 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경필 아들 문제 판결과 그 정석원 연예인 정석원 마약 문제가 딱 같이 터졌는데 이게 비중을 다룰 때 이제 같게라도 다뤄주든가 정석원에 대한 거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고 뭐 돌도 안 된 아기를 뭐 두고서 뭐 호주로 해외여행을 가서 뭐 몇 명하고 뭐 했고 뭐 그런 걸 이제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해서 1위가 지금 정석원이지 남경필 아들에 대한 거는 실검 순위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잠깐 올랐다 내려가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실망스럽네요. 항상 정치 문제를 연예계 이슈로 덮으려는 그런 양상이 여기서도 똑같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봤을 때 뭐 아까 이제 김무성 사위라든지 남경필 아들 그리고 정석원 씨 이렇게 세 명을 비교해봤을 때 정석원 씨는 이제 현재 가서 단순 투약으로 끝낸 케이스잖아요. 근데 남경필 아들이나 김무성 사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운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약 조직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마약은 진짜 전 세계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약 공급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사가 같이 병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그냥 쑥 하고 날아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걸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뭐 새 정부의 그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이라도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27살의 미성숙한 청년, 아버지를 잘 둔 미성숙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저는 그 은행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취준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받는 일이죠. 완전 열받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은행권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애들 엄청 많은데 이게 요즘 은행권이 채용 비리 문제로 뒤숭숭한데 사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서는 전체 직원의 6%가 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239명의 사람들이 채용 부정으로 밝혀졌고 네. 또 세종시 공공기관 세 곳에서도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관행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은행권의 채용 비리 사례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5군데를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전 금융권으로 점점 퍼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취준생 친구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데 그 금감원에서 조사에서 파악된 그 5개 은행의 채용 비리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총 22건이 이번에 나왔대요. 근데 그중에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7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했고 그리고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도 채용 관련 특별관리 대상 리스트 명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VIP 리스트랑 똑같은 거죠. 네. 그 명단을 두고 거기에 각각 55명, 20명의 이름이 발견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년 17년도에 우리은행 면접을 봤던 취준생이 했던 인터뷰를 봤는데 지난해 국감에서 채점을 연필로 해서 수정한 정황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이 연필을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후 수정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이슈였던 게 KB 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증손녀가 이 특별관리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대놓고 하네? 네, 정말 대놓고 다른 금융권을 어떻게 친한 금융권에 넣어주지도 않고 바로 KB로 넣어줘가지고 실제로 증손녀가 서류랑 1차에서 최하위권을 받았대요. 근데 2차 면접에서 최고점을 갑자기 받아서 최종 4등으로 합격하는 등 그런 채용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하나은행이에요. 사실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파악된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22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절반이 넘는 13건이 전부 하나은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중에 6건은 청탁에 따른 채용 비리였고 나머지 7건이 특히나 더 학생들이 분노하는, 취준생들이 분노하는 지점인데 그 7건들이 스카이 출신의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원래 탈락권이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대 출신자 7명을 합격시킨 다음에 명지대 등 다른 대학 출신의 7명을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 열이 확 받네요 진짜. 그러니까 금수저들만 합격시켜주는 그런 거는 조금 화가 나긴 하지만 뭔가 여태까지 해오던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당장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학벌로 인한 네, 학벌 족벌이지 뭐 이제. 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만 하고 있고 반성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더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예, 이 방송을 드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이제 KEB 하나은행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금 다 빼버리세요. 진짜 몹쓸 놈들이네. 그런다고 끄떡이나 할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은행 측의 해명을 한번 보자면 이게 심상정 의원이 올린 거를 봤는데 하나은행 측에서 연세대랑 고려대 출신의 지원자 임원 면접 점수를 조정한 거를 네. 왜 그렇게 조정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은행 쪽에서는 입점 대학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연세대는 하나는 입점 대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야. 그리고 탈락시킨 지원자 출신 학교인 명지대가 오히려 주거래 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 안 되는 거짓말, 금방 뽀록날 거짓말로 그냥. 어디서 개구라야. 네, 그냥. 약을 팔아 어디서. 넘겨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하나은행에서 서울대 출신의 2명의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킨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거라고 그냥 밝혀버렸대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아니 우수 인재? 뭔 기준으로 우수 인재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면 다 우수 인재냐고 얘기를 했지만 답변이 아주 예술이에요. 서울대 출신이 하나도 합격이 안 돼. 우수 인력인 서울대 출신을 합격시켰다라고 해명을 했대. 이게 말인가요? 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 금융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광고를 내? 그러니까 공개 채용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고 요즘에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니 뭐니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진짜 너무 구태의연한 모습이에요. 네, 너무 당당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대 위스콘신대 출신 지원자는 왜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점수를 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관계자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상태? 그냥 예전에 그거 같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그런 의미. 예. 그래서 취준생들이 굉장히 이걸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뽑히려고. 아니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요.
변명이라고 대놓는 게 다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예. 진짜 기만하는 느낌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8일부터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일날 검찰이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 수척에서 그 윗선의 지시를 암시하는 메모를 또 확보를 했대요. 이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거기에 장 이렇게 써 있고 합격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정 인물 뭐의 그런 특정 인물의 합격을 뜻하는 거라면 이게 증거가 확실해지면서 그 비리 의혹이 아니라 완전 비리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6건의 청탁의 사례에서 이제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사에 대한 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군데 이상의 더 많은 은행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 은행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아직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그냥 원래 해오던 거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 태도가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 학교에 대기업에 조금 높은 분에 있으신 분이 소규모로 멘토링처럼 한번 왔었어요. 이렇게 질의응답도 할 수 있게 특강이 왔었는데 그때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친구한테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래서 왜 지원을 왜죠? 이랬더니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정자? 네. 그래서 다여수자가 아니면 지원을 하지 말아라. 어차피 뽑히지 않는다. 이미 다 내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듣고 나니까 와 이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취준생 졸업반이었거든요. 저희가 졸업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줄 정도면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관행이고 얼마나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들 행하고 있는 짓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직업 분야가 이제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넓이가 그렇게 넓은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면접 보러 가면은 그런 얘기해요. 내정자 누구다. 그러니까 우린 다 들러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면접을 한 20 몇 번을 봤는데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들러리를 섰죠. 실력이 그렇게 제가 빠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정자들 문제는 진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정자가 있으면 사실 뭐 경력직을 뽑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 포트폴리오 보고 그냥 윗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냥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민간 기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개 채용이라고 열어놓고 취준생들이 기만하는 행위가 문제인 거죠. 그냥 내정자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 뽑아서 쓰시던가. 그러니까 나도 다 지원했던 게 공개 채용이었거든. 네, 공개 채용에서 내정자를 만드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겉돌다 보니까 이렇게 삐딱한 40대가 되는 거예요. 성격질하고. 저희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겠다. 엘리트 패권주의 뭐 이런 거 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태인 것 같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갑질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낄 청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너는 그냥 들러리 서 우리는 이런 공개 채용이라는 예쁜 이름이 필요해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청년들이 지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다,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또다시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은행 막 불매운동 이런 것도 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불매운동 이랄 것도 없이 변명을 그따위로 하는 회사를 믿을 수 있는 소비자가 그렇죠. 전 진짜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데요. 기업에 대한. 뭐 제가 그쪽에다 예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거래 은행도 아니긴 하지만 저런 은행을 믿고 과연 돈을 맡길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저 죽는 거 생각해보기 되게 열받는다 진짜. 안 그러냐? 그래서 이제는 관행이라든지 이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옳고 그른 게 뭔지를 보여주는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은행 주거래 은행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이번에 그래서 거기 있던 예금을 한 3분의 1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요. 카카오뱅크 좋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좋죠. 저도 하나 계좌했어요, 카카오뱅크. 저도 카드 받았어요, 라이언 카드. 라이언 카드. 얼마나 이뻐. 맞아요. 네, 그리고 캐시백도 많이 줘요. 맞아요. 쓰면 쓸수록. 네, 뭐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봤는데 참 씁쓸합니다. 입맛이 쓰네요. 입맛이 참 쓴 얘기고 이런 관행들, 이런 적폐들이 어서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긴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을 내시라는, 그래도 힘을 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 금주시사 첫 번째였습니다. 새벽아 힘내자. 예, 금주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시사 두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제목을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법.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든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최근에 미투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또 지난주 방송에서 뜨겁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예. 이게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공공의 영역에도 충격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 검사의 폭로부터 최근에는 최영미 시인의 폭로도 있었죠. 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모임이라던가 방송이라던가 SNS 상에서도 끝없이 미투 캠페인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얘기를 해가지고 폐쇄되어 있던 단체의 고인물을 좀 쏟아버리게 하고 그 불합리한 권력 체계를 조금이나마 뒤흔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그 일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고 그 사회에 만연했던 부조리한 만행들을 좀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그러니까 서 검사의 폭로와 최영미 시인의 폭로에서 공통적이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성폭력 그 자체만도 문제지만 성폭력에서 이게 끝나지 않고 그런 편중된 권력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승진이나 성공이 가로막힌다라는 점이 한번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폭로가 사실은 한국에서 2018년에야 처음 일어난 운동이 아니래요. 네. 그래서 이미 문단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로 한국 문학계 내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폭로가 2016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가 지난 셈이죠, 벌써. 근데 미투 캠페인의 일종의 효시인 셈인데 근데 이 운동이 국정농단과 함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잠시 묻혀지는 듯 싶다가 그렇죠. 그래서 2018년 1월에 다시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동을 묻히게 했던 여러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였습니다. 네. 이게 이번 서 검사의 폭로가 나왔을 때에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제기했던 게 바로 그 문제였어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네. 실제로 2016년 10월부터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폭로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 폭로를 이유로 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하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약 50여 명에 달한다고 해요. 네. 2017년 1월부터 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격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수사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 겨우 용기를 냈던 피해자들을 다시 위축되게 하고 잠적하게 만들었었죠. 네. 네. 본인이 피해자이고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는 굴레를 씌워버리면 그분들이 아니면 그분들 이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얘기하는 게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죠. 네. 네.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이라는 게 이제야 약간 말할 용기를 갖게 된 피해자들을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법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법은 피해자를 가해자가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의 말하기를 올가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폭로를 억압해서 피해자가 겪었던 해당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공익적으로 유용한 공론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건을 단지 소모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자의 폭로에 어떤 저희가 숨어 있는지 의심해서 피해자를 제 꽃뱀 아니냐 그렇죠.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등으로 매도하게 만드는 2차 가해가 더욱 쉽게 일어나게 만드는 풍토로 만들어요. 네. 네. 사실은 이런 부작용들이 많고 사실 부작용밖에 없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 보면. 네. 근데 이런 사실관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법 개정안이 역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가 되어 왔대요. 20대 국회에서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 발의를 했는데 계속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네,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죠? 머물러 있는 이유. 네. 네. 채용비리, 권성동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얘기가 살짝 새긴 했는데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돼버리는 좀 슬픈 현실이네요. 네, 그렇죠. 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네.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부가 2019년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해괴망측한 조항이죠. 이미 폐지가 되었거나 네, 없는 조항이에요. 네. 다른 나라에 없어요? 네. 오,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게 심하죠. 네, 우리나라가 유독 진짜 명예훼손이라 존나게 명예롭지도 않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하기로 그렇죠. 무슨 명예가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놈의 명예가 얼마나 훼손이 됐다고. 명예 앞으로는 명예훼손 이런 거 하면 당신의 명예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명예 그레이드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 자신의 명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하고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내 명예가 어느 정도 깎였고 그래서 나는 그걸로 인해서 얼마의 피해를 받는지를 입증을 해야지 명예훼손죄로 그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던지 차라리 복잡하게 해야 돼. 그래야 안 하지. 맞아. 복잡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네. 아니 피해자한테도 계속 검증하라고 하잖아요. 뭐 이거 녹음 보내라. 아니 어떻게 성폭력을 당한 당일에 바로 녹음할 수 있고 네. 카톡을 할 수 있냐 이 지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2차 가해를 오히려 그 사법기관들이 더 하는 경우가 더 그렇죠. 많았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가 명예가 훼손됐어. 그럼 네 명예는 어느 정도 될까 하면서 명예를 신용등급처럼 막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명예 등급기관 해가지고 네 명예는 한 7등급 정도 되는데 이 사건으로 어느 정도 훼손됐니? 그러면 뭐 한 1등급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금액으로 환산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없애야 됩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오히려 법을 이제 악용하게 되는 그런 선례를 자꾸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이제 발의했었던 그런 법안들이 조속히 좀 심사가 되고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계류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좀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변호사들 역시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이런 소모적인 이슈로 끝나서 안 된다는 공론이 그 문학계에서는 지금 문인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 행동 페미라이터라는 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출판사 보말람은 여성 기고가 41명이 참여해서 참고 문헌 없음을 3월에 곧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런 미투 캠페인 이라는 운동이 이런 식으로 출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네. 뭐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 말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건 피해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가해자들이 나와서 용서를 빌건 사실에 대해서 밝히건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피해자들한테만 법의 멍에 굴레가 씌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가라고 하시는 시인 이엔. 네. 네, 그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단 내 성폭력, 그 수위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다. 그리고 그 뿌리가 오래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문열 소설가의 소설 중에 그 분의 이야기를 다루는 듯한 구도의 소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거 좀 잘라라 걸러라 라는 검열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부 검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요. 문단 내 성폭력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있는 그 진짜 뿌리 깊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미투 운동 자체에 대한 일종의 그 피의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기만하는 듯한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 좀 해괴망측한 법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 그 관련한 이제 법률 조항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또 그런 부분 한번 꼬집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수요 방송 110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한 발짝 늦은 뉴스. 낚시 하시는 분들 많죠.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왔죠. 낚시가 등산보다 국민 레저? 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낚시인이 7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근데 최근에 이제 아니에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해수부에서 낚시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근데 이게 해수부가 걷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가 걷게끔 만들어줘서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낚시라는 게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 안 치고 가시는 분도 꽤 있고 막 그러고
왜 그 납덩어리로 된 이런 것은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바다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낚시인들한테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 낚시 구간들에서는 낚시 관련한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낚시 관련한 어떤 산업이나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낚시는 전 세계적인 취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안내해주던 형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을 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듯이 일종의 허가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어떤 사용료 같은 거, 그러니까 활동 비용을 납부해야지 정해진 기간 동안 낚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지자체나 그 낚시하는 그 공간에 그걸 보여줘야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700만 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가는 낚시인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라이선스 제도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낚시라는 게 우리가 그냥 저수지 개울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낚시라는 것을 보면 낚시는 어업과 취미 두 개로 나눠서 라이센스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 칼치 잡을 때 낚시를 잡잖아요. 참치는 낚시를 잡고 이거는 어업의 낚시고요. 몰라요. 그 참치는 캔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캔으로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업으로서의 낚시와 취미로서의 낚시의 라이센스,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 자격증 제도를 이수하지 않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한 처벌에 처하게 하는 게 맞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용부담금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약해요. 이용부담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지금 그 해수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낚시터를 지정을 해서 여기 얼마 받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낚시하려면 이용부담금 얼마 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낚시터들 중에 대부분은 유료 낚시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낚시터라는 얘기죠. 거기에 낚시인들이 어차피 뭐 이런 소양호 이런 데가 아니라면 가까운 데 낚시를 가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1시간 이내에 움직이면 유료 낚시터로 갑니다. 또 좌대에 앉아서 편하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용부담금을 물린다는 거는 낚시 주인한테 이만큼 더 받아서 내. 우리한테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낚시인한테 돈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환경이 통제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낚시터 주인이 그거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중에 기후? 왜 그러냐면 저도 700만 분의 1의 낚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 낚시터는 제외하고 뭐 영인이라든지 경기도 쪽만 가도 사유지에서 그냥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낚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오히려 관리인들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 자체가 관리가 되는 측면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업장이거든. 그건 다른 측면이고, 여기 중점을 두고 싶어 하는 건 바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인이 쓰고 있는 어장이 아닌 이상은 바닷가 어디서나 낚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기서 부담금이라고 말하는 건 환경 부담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부과가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데도 환경 부담금이 포함돼 있고요.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하는데 휘발유에도 환경 부담금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족 보호 차원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라이센스든 환경 부담금이든 간에 이게 좀 국민들한테 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바닷가에 낚시하는데 뭐 몇만 원 받아요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데 진짜로 저는 걱정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더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야 이거 돈 냈는데 내가 이걸 왜 치우고 가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도가 같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이용 부담금이나 공용 수면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담금을 해서 부담금 명목으로 걷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냐면 이 계획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동감? 어리숙하게 짜여지는 순간 지금 대한민국 바다에서요 낚시인들이 마음 편하게 불법이지 않은 상태로 합법적으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안가는요 전체 대한민국 해안가가 5,000개 관리하에 있어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불법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부담금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요.
누구에게 매길 것이냐. 실제로 낚시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매길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 저는 낚시를 안 하는 사람으로서 왜 낚시하다 사고 당했다는 막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돈을 안 내는 지역에,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그냥 혼자 가서 낚시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빠진 줄도 모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돈을 안 내는 곳에서 낚시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사유지인 경우가 있어요. 어장 뭐 이런데. 그런 거 어촌계가 관리를 해요. 해안가는.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공용 개념인 거지. 누구 땅도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낚싯배가 가서 그냥 낚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오자원의 남획, 포획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낚시로 뭐 생계를 위협할 정도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자동차가 휘발유를 쓰면서 매연을 배출하면 환경 부담금으로 그걸 상쇄하는 것처럼 뭔가 바닷가에서 하든 배를 타고 나가서 하든 아주 비싼 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쓰레기 예전에는 그냥 비닐봉투에 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환경 부담금조로 봉투를 사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런 거지. 왜냐하면 바다 오염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징수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 제도를 명확하게 굳혀놓고요. 라이센스에 그 이용금을 부과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돼요. 그거 좋네. 왜냐하면 수렵하는 것도 지금 라이센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부과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라이센스 없이 이용금만 부과한다고 하면 사실 공유 수면에서 낚싯배가 가서 그 낚시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낚시배에다가 돈을 받아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겠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촘촘하게 짜지 않으면 이거는 7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 이제 막 낚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한 100만 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이 100만 명에 아주 또 적극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증거 있어요? 100만 명인가? 나는 90만 명으로 봐. 이경규. 유시민 이경규. 유시민 씨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 명 하는 정도라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되는데 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 등산 인구보다 많다. 등산도 왜 가다 보면 산에 올라가는 입장료 내는 게 다 사실은 환경 부담금 이런 거라면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사실은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자. 예. 공감을 안 하네. 다시. 밥 먹으러 가자. 예. 아베 총리가 국회를 해산한 뒤 실시된 지난해 10월 일본 국회의원 총선거. 시가연의 한 선거구 개표 결과 무효표가 1236표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치러진 3번의 선거에서 무효표가 평균 500표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후보가 15,000표 이상 차이로 승리하면서 이 무효표 문제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묻힐 뻔했던 진실은 3개월이 지나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됐던 부근 시 직원 3명이 짜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개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자 수보다 개표용지가 500표 이상 차이가 나자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백지 투표용지를 몰래 포함시켜 숫자를 억지로 맞춘 겁니다. 確認できませんでしたという職員からの返事が聞いて、これはもうダメだということに思って、もう気が動転してしまって非常に焦ったと。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백지 투표용지로 엉터리 개표를 마친 뒤 진짜 투표함 1개가 발견된 겁니다. 조작이 탄로날까 불안했던 이들은 결국 함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용지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選挙の適正な執行というところでほんまにご迷惑かけたり、信用失墜になるようなことをしてほんまに申し訳ないと思ってますが、もう謝るだけです。すみませんでした。はい。 선거가 끝나고도 여분으로 준비한 투표용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선관위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고 경찰은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림픽을 자꾸 폄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김연아 관련해서 공격하면 전 국민의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가 네이버로 폭파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장면이 그 시청률이 가장 높았었대요. 그 순간 시청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가구 중에 7가구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사를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봤겠죠. 그러니까 생각들 잘하시고, 예, 김연아 선수 관련한 악성 댓글을 다는 순간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장식을 해줌으로 해서 개막식이 더욱더 빛났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으로 성화의 불을 이제 딱 옮겨 붙였을 때 그 성화 모습이 달 항아리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평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달 항아리가 그 조선 후기 대표 문화유산이죠? 아, 네. 그래서 전시회도 꽤 많이 열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기도 많이 당한 유물 중에 하나래요. 네,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달 항아리를 성화 모습으로 썼다는 것 자체도 되게 기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달 항아리. 네. 네. 영어로 하면 뭐죠? 문팟인가요? 네. 뭐 영어로 해야 문팟.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달 항아리가 저는 의미하는 게 그런 항아리 같은 넉넉한 품을 담은 문. 아, 너무 과해. 너무 과해? 그거 아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너무해, 이거는 약간 거의 아니다. 지능 안티야, 이건. 안 돼. 몰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애청자분들의 판단에 몫에 맡기겠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채로웠었던 모습이 그 드론 있죠. 네.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그거 볼 때 다들, 왜 이렇게 자꾸 CG를 쓰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드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게. 네, 너무 놀랐죠. 저는 그냥 레이저 쇼처럼 이렇게 레이저 쏴가지고 이렇게 구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드론으로 했다는 걸 보고 그 송병훈이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군용 기술로 사실 처음 나온 건데 드론이라는 기술이. 네. 그렇게 여러 대를 다양한 전술에 맞춰서 편대를 이제 구성하는 거를 미군에서도 개발을 했고 사실 이게 이번에 보여준 게 인텔에서 이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다라고 자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뭐 조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아예 우리나라 기술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조선일보는 또 우리나라 기술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하는 거죠. 네, 인텔 기술인데 왜 자랑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 5G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가지고 온 드론이 1218대인데 거기에 이제 각각 다 통신 모듈이 다 들어가서 그 5G로 연결이 된 건데 그 5G라는 게 저희가 핸드폰 4G 쓰는 그 다음 기술인데 사실 4G랑 5G가 큰 차이점이 속도도 있긴 하지만은 속도는 40배 정도밖에 빨라지지 않고 응답 속도라고 해서 뭐 게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응답 속도를 100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5초까지로 이제 줄이는 거랑 그리고 전력을 굉장히 적게 먹는 거 저전력 기술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라서 이런 식으로 드론처럼 IoT랑 이런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적당한 기술이다라는 걸 시연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검토하도록. 그 IT 강국의 모습 그리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제 기억에 남는 개막식 하면은 나이대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통 막 88 이런 것보다는 런던을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런던은 되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우리는 과거에 이런 운동을 했고 이랬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현대랑 미래 앞으로 이런 모습일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옹고지신 그런 느낌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으로. 그래요. 그런 드론 기술 그런 화려함도 또 보여줬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촛불 비둘기 모양이 있었죠. 저는 그 부분 아까 방송 모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촛불들로 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우리는 이제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한 방향성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촛불 혁명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거에 딱 어울리는 우리 민족성도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오찬장에서 나왔던 그 식사 있었죠. 한반도 모양의 이제 그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철조망을 씹어먹는 그래서 그 철조망을 씹어먹는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도 그런 그 평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그런 의지 반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의미 깊었던 게 개막식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와서 이제 참관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촛불 집회를 이제 광우병 때 그 명박상선을 쌓아가지고 그걸 억압했던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 안 온다고 했고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뭐 일단 일본의 아베,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죠 펜스, 방금 말씀하신 이명박,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그 둘이 그 녹색 모자 그 뭐예요? 그거 너무 못난 인형 무슨 막 아니 찰리 초콜릿 공장에 나오던 그 애들처럼 룸파처럼 너무 이렇게 울상인 표정으로 그렇게 막 앉아 있으니까 되게 막 뭐랄까 사람 같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인형 같은 느낌. 나는 스머프가 생각나던데. 맞아요. 약간 뭔가 캐릭터 같았어요. 예, 투더리 스머프랑 그다음에 파파 스머프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얼굴에 심술이 막 가득가득 붙어 있어가지고. 모자 쓰니까 그 가뜩이나 머리 큰 사람들이 모자 쓰면 더 웃기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보고 그리고 뭐 유승민 씨도 왔고. 예. 그분들 표정이 그 일베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 방송인지 이렇게 방송으로 그걸 딱 틀어놓고서 표정을 보니까 막 나라 이름 표정 짓는 거예요. 그거랑 그분들 표정이 똑같더라고요. 이미 잃었어. 예, 그렇죠. 그들의 나라는 아니니까. 예, 일단은 뭐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주 최근에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올림픽에 나타난 것 자체가 자기가 아직 기가 안 죽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데 개막식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니까 막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 혼자 쭈구리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털도 이제 어느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예, 최후가 머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개막식 얘기하면서 그런 불쾌한 얘기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개막식에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국민들의 기억에 강하게 뇌리에 딱 남게 하는 멋진 개막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막식에서 이제 그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나라별로. 네.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나라들이 있었죠. 아. 네, 저는 그 중에 독일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깃발을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같이 한반도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이 분단을 미리 겪어본 나라로서 그거를 공감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깃발을 같이 들고 나온 거예요. 멋있다. 네, 그런 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각을 보면서 멋있다 이러면서 봤는데 굉장히 병우님 그런 생각으로 보셨구나. 네. 멋있으세요. 예, 그리고 일단 그 입장, 그러니까 선수단 입장에서 이제 멋있었던 장면이 뭐 저는 단연컨대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는 남북 선수단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 남북 단일팀 같이 입장하는 거 한번 소개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못지않은 그런 감동. 투자금 회수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 6월 선임돼 현재까지 이상은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각각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사장을 지낸 MB맨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예, 송병훈님 나오셨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들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그죠. 네, 전 집에서 TV를 봤어요. 예, 진짜 감동 그 자체였었고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어느 장면에서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촛불 비둘기 퍼포먼스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많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작년 이렇게 촛불 광화문에서 들었었던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그 장면에서 많이 뭉클했었고 각자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그 개막식 자체를 주변 분들은 감동적으로 즐기셨다.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평창은 뜨겁습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여기선 간단하게 언급하고 우리 오늘의 이슈에서 평창올림픽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새날소유 방송 110이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평창 평화올림픽. 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평창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개막식에서도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표현이 됐는데 기억 남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성화가 들어와서 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2관왕을 했었던 전희경 선수가 성화를 받아서 예, 골프 천재 박인비 선수, 그리고 2002년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 그리고 남북 단일팀, 예, 하키 단일팀 선수들인 정수현 박정화 선수한테 성화가 인계됐고, 마지막이 히트였죠.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받아서 점화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여제는 여제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우라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울컥했던 친구들 중에 그 장면을 뽑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김연아 선수가 나올 때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주자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몰랐다라는 거에서 체육복을 맞춰 입잖아요 보통.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엘사 같은 겨울왕국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나와서 그 장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김연아 선수가 상징하는 바가 많은데, 일단은 좀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너무 아깝게 아무리 봐도 김연아 선수가 우승인데 금메달을 놓쳤잖아요. 그죠. 형광나비가 금메달을 가져가가지고 걔 갈라쇼 할 때 자빠지는 것보다 너무 무서운데 좀 어이없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해도 끊이지 않죠. 그 얘기는.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개막식에서 한풀이 하듯이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너무 멋지게 장식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수구 집단들이 이제 평창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1500m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두 선수가 A파이널에 진출한 15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달리고 있는 임효준, 그리고 황대헌이 2위, 임효준이 3위. 임효준 치고 나갑니다. 임효준 치고 나갑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 나가줘야 됩니다. 자, 임효준이 두 번째로, 자, 그리고 황대헌이 세 번째로. 신키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요. 이때 나가줘야죠. 좋습니다. 이 코스로 잡아나가면서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황대헌이 넘어졌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임효준 본인의 레이스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임효준 선수가 가장 선두에서 지금 레이스를 이끌어갑니다. 자, 마지막 바퀴. 파이널에 안쪽 코스만 지키면 돼요. 이 코스만 지키면 됩니다. 이 코스 지켜야 됩니다. 이 코스 자, 임효준 마지막 코스 임효준이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자, 임효준이 해냅니다. 7번의 수술 이후에 임효준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번째 금메달을 선물합니다. 역시 임효준 선수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번째 메달 도전, 그 색깔은 금메달이었고 그 주인공은 임효준 선수가 됐습니다. 평창의 겨울밤을 수놓은 인간새들의 환상적인 비행.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2천여 팬들의 환호성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린 모글 스키 예선. 부츠 한 번 안 신어본 스키 초보부터 특별한 응원 도구를 준비한 열성 팬까지 국내뿐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서 구경 온 관중들로 경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국내에선 비인기 종목인 탓에 우리 선수들은 처음 겪는 응원 열기가 낯설고 놀랍기만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확실히 서 있을 때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이 좀 더 혼성 2인조의 선전이 이어진 컬링 경기장도 이틀 연속 매진됐고 피겨 단체전을 본 팬들 역시 직관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높이 뛰는지 몰랐고 진짜 TV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가 시작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티켓 예매율은 이미 조직위가 목표했던 80%를 넘어섰습니다. 추운 날씨와 다소 생소한 날씨 때문에 대규모 노쇼 우려까지 제기됐던 평창올림픽. 개막전 우려와 달리 성공적인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9년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스 소송을 총괄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지급된 수십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겁니다.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 직접 건네는 금품 또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이 지정하는 제3의 대상에 주는 금품을 뜻합니다. 검찰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투자금 회수 과정에 다스 대신 낸 소송 비용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 뇌물 대신 제3자 뇌물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스의 회장이 친형이고 주주들 역시 이 전 대통령과 이른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소송비 대납이 이뤄진 2009년 단행된 이건희 삼성 회장 특별사면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경호 다스 대표를 어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 사장은 을 전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점점 통일로 가야 되는 우리 한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공존할 수 있는 평화 분위기를 모색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지만 또 막 뭐 조잡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하는 악플러들 있었잖아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개막식을 준비한 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저예산으로 됐다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겨우 6개월에. 네, 6개월 만에 600억 원으로 이거를 만든 건데 600억 원 중에 사실 그 대관비나 빡비 이런 거에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실제로 이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데는 200억 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대요. 근데 그게 거의 그냥 뮤지컬 한 공연 정도 만들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뭐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개막식에 6천억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퀄리티 있는 무대를 만든 게 정말 실수도 그리고 없었잖아요. 네. 그 소치에서는 오륜기가 하나 펴지지 않는 그런 실수도 있고 했었는데 굴욕 없는 굉장히 멋있는 개막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굴욕이 사실 있긴 했죠. 난입한 분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 그 셀카 찍으려고 납입했던 분 한 분. 빨간 옷 입으신 분에. 네네네. 네.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네, 뭐 그냥 오게티?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큰 행사인데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이 빨간색으로 풀무장하고 나오셔가지고 네. 자한당 소속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던데. 압수수색해야 돼. 걔들이 다 수상해. 걔들이 배우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부분 그 방금 양세병님께서 잘 꼬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완전히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뻔한 올림픽이었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었던 그 평창 올림픽 홍보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아 진짜 그거 생각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패드로 찍었던 그 영상들. 예. 그 영상들 찍는데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당시 사람들이 공분을 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박근혜가 아직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그 올림픽의 주인공. 거기 또 이명박이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다행히도 이렇게 쪼그리처럼 앉아서 봤지만 만약 박근혜였으면 완전 귀빈석에서 그렇죠. 거의 무대에 올랐을 수도 있어요. 언론에선 또 뭐 무대에서 손 흔들고 막 예, 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 이명박과 뭐 올림픽을 잘 치러낸 박근혜가 만났다 이러면서 또 지들끼리 자화자찬하고 물고 빨고 했을 텐데 예,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면. 성화봉송 마지막 주제 박근혜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박근혜가 김연아 막 이렇게 손잡고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우리 연하는 건들지 마.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도 하셨대요. 갑자기 정유라가 흰 백마를 타고 나와가지고 따그닥 굽 해가지고 성화 이렇게 지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예, 진짜. 촛불혁명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망칠 뻔했던 그 올림픽을 진짜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한 원동력,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올림픽에서 의미를 두어야 되는 부분들을 꼽아보자면 일단 남북한 정상급들의 만남, 그렇죠.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왔잖아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가지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김정은이랑 같이 스위스에서 같이 유학을 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남매들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그리고 김여정이 서로 의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멘토링 관계 이렇게 해도